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유가 뭔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58년부터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전쟁이 나고 나서 8년을 지원해줬는데 야 너네한테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줄 수 없다. 야 이러면서 극심한 불황이 왔는데 대학은 4배가 늘었는데 졸업장 딴 젊은이들 중에 대부분이 실업자. 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가 불을 땡겼죠. 누가? 이기붕 씨가 잘 훈련된 젊은 세대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 나라이고 이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누적되면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심지어 어떤 혁명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일자리 만들고 뭔가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홍 박사님 준비해 오신 게 70년간 고등교육 현황 그래프를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사실 뭐 정치 체제는 뭐 군사 독재도 계속 이어졌고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만큼 성장을 이뤄낸 배경 중에 교육을 꼽으신 거죠. 일단 교육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교육을 받았다는 자체가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게 뭐냐면 말 잘 듣는 노동력은 꽤 있겠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양질의 노동력은 깨어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더 낫게 더 편리하게 자기가 더 쉽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에 있어서 이 양질의 노동력들을 확보한 게 경제 성장에 특히 제조업 육성에 가장 큰 관건을 뚫었다. 이제 두 번째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유가 뭔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1979년 부마 사태 이후에 80년 광주, 이 1960년 하고요. 19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불황이 닥쳤던 때입니다. 그렇죠. 1960년의 불황은 뭐 때문이었냐면 58년부터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었던 미군들이 차례대로 철수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가서 원조 물자 공급이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전쟁이 나고 나서 8년을 지원해줬는데 계속 돈 달라 그러고 물건 달라 그러니까 야 너네한테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줄 수 없다.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자, 그러면서 수출을 풀어주긴 해요. 딜을 친 거죠 서로가. 근데 당장 수출을 풀어준다고 해서 수출이 되나요? 네. 누가 예를 들어서 폐허가 된 한국에서 나온 물건 누가 사요? 야 이러면서 극심한 불황이 왔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5년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가 20개 정도 있었는데 1960년이 되면 80개. 예. 자, 대학은 4배가 늘었는데 졸업장 딴 젊은이들 중에 대부분이 실업자. 깔 데가 없죠. 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가 불을 땡겼죠. 누가? 이기붕 씨가 부통령 되고 싶어서 3.15 부정선거를 했잖아요. 자, 그때 돌이켜보시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해요. 예. 가장 많이 희생된 계층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교육받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았던, 우리 잘 교육받은 훈련된 인재들이 불만에 찬 거죠. 어떤 불만? 나와서 실업자가 되는 미래가 보이죠. 미래가 없으니까 못 살겠다 할아버지가 되는 그렇죠. 거죠. 79년 2차 오일 쇼크 과정에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거기다 냉해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1980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 건국이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 성장할 때 왜 그렇게 서울역 앞에서 그 수많은 대학생들,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광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잘 교육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불만인데다가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 일자리를 달라라는 욕구까지 결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 지금 이제 300개가 넘는데요. 네. 300개가 넘는 이 거대한 교육, 그리고 많은 교육 투자를 받은 잘 훈련된 젊은 세대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 나라이고 이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누적되면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심지어 어떤 혁명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각 정부는 어떻게 해? 일자리 만들고 뭔가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과 한국, 대만 정도만 선진국이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러면 토지개혁, 공사는 안 됐으니까. 그럼 두 번째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 이승만 정부가 적극적인 교육 투자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교육의 힘이 우리나라를 민주적인 부유한 나라, 재산권도 이제 정부가 함부로 국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뺏지 못하는 나라가 되면서 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 온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홍 박사님이 준비해 주신 세 번째 그래프 아주 인상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국가별 점유율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유례없는 기업가 정신. 사실 이것도 좀 경제 성장에 한몫한 것 같아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일본 배상금은 아까 말씀하신 포항제철 건립한 거. 그거 위정자들이 착복을 한 게 아니라 포항제철을 건설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삼성이 그때 반도체에 진출한다는 건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 상상도 못하는 건데 그걸 진출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당연히 광복과 농지개혁이겠지만 한 10번째 안에는 들어갈 사건인 것 같아요. 왜 이게 가능했나? 우리나라는 1963년 이병철 회장이 그때 모 신문에 기고를 한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좁은 나라에서 가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해서는 미래가 없다.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도움을 달라. 그러면서 해외에서 저리 차관 받아오고 환율 조정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게 그 칼럼이 실리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그때 요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참 뭐랄까 게임 분들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었던 거고 두 번째 적산부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지주로 그냥 고만고만한 지주로 지방에서 얼마든지 살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동일한 그 목표를 우린 심어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운이 좋았죠. 바로 뭐냐면 일본이 너무 거대한 세력으로 부상된 게 미국의 견제를 이끌어냈죠. 일본의 동경도시장을 도지사를 겪었던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1989년에 나왔는데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에서 뭘 주장하냐면 우리 이제 미국 말 듣지 말자. 미군이 우리나라 주도내에 있는 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미국 나가. 우리는 이제 세계 인류 국가로 살겠어라면서 그 수단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미군의 미사일과 모든 군수 물자에 들어가는 일본산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는 순간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잘 나갔어요. 그때 미국의 수많은 국방부 관계자들이라든가 특히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태에 처했던 인텔, 밤 로이스라는 인텔을 세운 불세출의 경영자가 이병철 회장을 만나러 가요. 우리 설비 사갈 생각 있냐고. 그때 83년부터 이미 삼성이 투자를 시작한 걸 알고 갔죠. 가니까 이병철 회장이 바로 삽니다. 사면서 자기 사재도 털어놓고 우리 사재 또 나왔다. 자기 사재도 털어놓고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미국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의 적은 친구다. 한국에게 노후화된 인텔의 노후화된 디램 설비랑 기술자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의 적인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때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본산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쿼터를 정해요. 얼마 이상 못 팔게 해요. 그럼 못 팔게 되면 당연히 100만 개가 필요한데 60만 개만 들어오면 40만 개는 미국 내에서 충당이 돼야 되는데 공급을 해줄 회사가 마이크론 말고는 없잖아요. 그 시장을 한국이 뛰어들어간 거죠. 물론 근데 이건 천운이 따랐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무증과만 전공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없는 과정에서도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전기, 전자, 라디오, 텔레비전, 트랜지스터 이거 안 만들면 나라 망한다라는 위기의식과 그 미래를 보는 탁월한 식견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그때 기억에 그 70년대 말에는 물리학과 서울대 물리학과가 이공계에서는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고 80년대 들어서는 전자공학과. 외환위기 이후에 의대 커트라인 올라간 거잖아요. 결국 그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인재는 아직은 풀은 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점점 줄고 특히 신생아 수가 20만 명 되는 시점에서는 정말 그 인재의 풀을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선 이제는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자, 이제 21세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 21세기 문턱에 바로 외환위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동력이 됐죠. 맞습니다. 부채 잘 쓰면 자산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과도한 부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국가 부도까지 맞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이 참 오버랩되죠.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우리도 반덤핑 판정받아서 슈퍼 301종씩 경제시죠. 그렇죠. 그런 일들도 겪었고 또 새로운 경쟁자인 중국이 그때 등장하면서 위엔나 평가 절하했는데 우리는 그냥 환율 유지했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들 보면 그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게 절대 나쁜 전략은 아닌데
그게 이제 성장 탄력이 둔화되는 시점이 오게 되고 두 번째가 문민 통치의 나라로 오면서 특히 그 한보철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굉장히 막았던 정책이거든. 막았던 설비였잖아요. 왜냐하면 포스코가 있는데 이걸 왜 하냐.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두 가지 그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었던 거죠. 첫 번째는 1인 농목민소득 1만 불까지 고속 성장에 계속 도취돼 있어서 매년 5에서 10% 이상의 성장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니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 쉽게 해서 따서 갚으면 돼. 따갑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이거가 완성화돼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정부가 이전에는 민간에 비해서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산업 정책 이런 거 보면 세계적으로도 한국만큼 잘한 데가 그때 특히 포항제철 지은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우위 이런 것들은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사라지는 반면 기업들이 이제 더 그리고 특히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정치는 맨유, 뭐 기업은 맨유 이런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전에 있었던 시스템이 둘 다 뚝이 터진 거죠. 하나는 고속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선진국 레벨까지 오면서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것. 두 번째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산업별로 쿼터도 하고 야 기아차는 봉고 만들어. 현대차는 이거 승용차 만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산업적으로 통제하던 게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예. 공급 과잉으로 가게 된 게 안 좋은 외부 환경, 그죠? 반도체 쇼크에 또 태국 외환위기 거기다 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같은 세 가지 사건이 하나만 터져도 힘든데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우리 경제를 몰락으로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잘 극복한 편이고 저는 대만 경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예. 대만 경제가 이제 요즘은 우리보다 또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본만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러는데 대만도 최근 전까지는 잃어버린 20년이었어요. 반도체 뜨기 전까지는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뭐 당장 우리나라와의 경쟁에서 대만 반도체 회사들 다 패퇴하고 기억나시잖아요. 왜 그렇게 대만 기업들이 TSMC를 비롯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때 그렇게 다 망했나 어려움을 겪었나 생각하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불황 이후에 제도 해약하고 유리한 환율을 활용하면서 성장해 나갔다면 대만은 그 위기를 버텨낸 대신 금융위기, 그 내부의 금융권의 어떤 부실 여신 이런 것들을 쥐고서 경제가 굉장히 긴 침체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으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빨리 짧게 극복해낸 면이 있고 그 뒤에 트라우마는 좋지만 경제 전체로 본다면 혁신 주도 성장이 더욱더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온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게 약간 여담입니다만 일각에서는 뭐 그때 외환위기 때 너무 가혹한 조건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아르헨티나처럼 배째라하고 버티든지 약간 버텼으면 좀 더 조건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뭐 그렇지만 이제 대신 우리는 신뢰를 얻었잖아요. 예. 시장을 개방하고 그리고 IMF 우등생 됐고 2년인가요? 3년 만에 2002년에 다 갚았잖아요. 네.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구제금융 받은 걸 이렇게 빨리 갚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구제금융 갚을 때 그때 한국은행을 출입했었는데 그때 이런 기사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IMF 신청할 때의 서명 임창열 부총리가 서명할 때는 몽블랑 만년필로 했고 그 다음에 전철한 당시 한국은행 총재가 IMF 졸업장에다가 서명할 때는 국산 아피스 만년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상징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IMF 전과 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이후 한국의 특히 반도체 산업이 그체 이제 그 키몬다나 네. 또는 저 엘피다 같은 독일과 일본의 그 거대 기업들을 차례대로 역전하면서 무너뜨리게 되는 그 역전극을 펼치게 되는 것도 2000년 IMF 극복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또 현대차가 포니 철수 이후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다가 다시 YF 소나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미국 시장 저렇게 개척해 나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 때 만들어졌던 좋은 외환 조건에 그리고 주식시장의 활성화 속에서 자기 자본들을 또 건전하게 증자할 수 있었던 게 그래서 외환위기를 해외에서 보는 시각 중에는 위장된 축복이다. 뭐 이렇게 축복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 경쟁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글로벌 영역에서 경쟁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의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2002년인가요? 2003년에 카드 사태 이후에 상당히 좀 그 여전히 만성 침체죠. 그런 상황이 이것이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고착화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이제 좋은 점은 혁신 성장 경제에다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거기다가 외환 보유고도 많고 또 우수한 인재가 많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좋은 점이라면 이제 나쁜 점을 지적해 주신 건데요. 가장 큰 나쁜 점이 뭐냐 하면 우리 내수 시장이 어쩌면 보조금 경제가 되는 면이 내수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출을 육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잖아요. 아까 쌀을 현물로 수출했다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이 부채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농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확실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채의식들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촉진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개방해야 되거든요. 우루과이 라운드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쌀 문제는 다 막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또 제조 공산품 시장과는 달리 국내 서비스 시장이나 이런 게 또 규모의 경제가 잘 안 되거나 다양한 제도적 장벽들이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쉐어를 올리고 있는 건 코스트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난단 말입니다. 이게 완성적인 내수 불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내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그러니까 패자 쪽으로 속한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지원, 복지 지원을 하지만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세우기 위해서 칸막이를 허물고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DJ 정부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절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바뀌는 시기가 올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뭘 바꾸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점점 더 발전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사회 경제 전체에 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이제 없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출산 문제일 거고요. 더 나가서 최근에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20대 남녀들의 갈등 또는 그 사회 내에서 이제 세대 갈등이 아주 복잡하게 그렇죠. 얽혀 있죠. 그리고 절망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의 보복성 범죄,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범죄 문제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매번 선거 때 이슈는 되는데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만약에 다시 제2의 IMF 위기 같은 게 찾아온다면은 과연 그 97년도, 98년도처럼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순진했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낙관적인 생각. 이거 끝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성장의 혜택, 성장의 효과가 국민 모두에게 올 거라고 믿는 믿음도 있었죠. 금모으기 운동부터. 근데 솔직히 지나고 생각하면 배신당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 엄청나게 심해졌고요. 굉장히 좋은 1차 노동시장이 있고 계약직 파트타이머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이 거대하게 존재하는 이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 나도 좋아질 거야 라고 믿었던 건 이제 배신당한 나라고 그 배신당한 나라를 다시 어루만지고 통합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재원은 이제 점점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 시스템들 장기적인 복지 시스템들이 인구가 늘 거라는 판단하에서 만들었던 시스템들도 현실화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군대도 서비스도 공무원들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플랜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나 이런 것들 안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성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둔화된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제가 잠깐 스타트업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들 비판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잘 교육받았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부자 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러니 이 주어진 시간을 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세력이나 아무튼 뭐든 좋은데 이런 게 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만 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도 사라. 또 엄청 싸고요. 또 엄청 싸거든요, 주가가.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도 믿어요. 그렇지만 투자는 경쟁자들을 고루 사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